(1941년 12월) 일본군은 진주만 공습과 함께 불과 몇 시간 뒤 필리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1942년 4월 필리핀의 바탄반도가 일본군에게 함락되고 코레히도르 섬에서 미군과 필리핀 군대가 끝내 항복을 선언한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뒤 연합군이 레이테섬 상륙작전과 함께 필리핀 탈원에 나선다. 일본은 2년 이상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고 1942년 6월에 벌어졌던 미드웨이 해전이 그 시발점이 됐다.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은 6척의 대형 항공모함 중에 4척을 잃었는데 6척 모두 진주만 기습에 참여했던 전함이었다. 그리고 모든 항공기와 많은 병사들이 희생됐다. 1942년 코랄해, 서사모아, 산타크루즈 제도에서도 양국 항공모함들이 3번 격돌했는데 일본군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참패를 경험한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 항공기들이 마닐라 지역의 중요 시설들을 공격했을 때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 전장이 태평양 지역의 전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공세에 미군이 필리핀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메가더 장군은 호주에서 즉각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을 압박하려면 필리핀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메가더는 서남 태평양 사령관 자리에 취임한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부터 일본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코레히도르 섬에서 호주까지 전진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다. 내 판단이 맞다면 일본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을 탈환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나는 성공해서 귀환할 것이다. 작전이 지연될 때조차 메가더 장군은 빼앗긴 필리핀 제도를 탈환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44년 봄, 미군 합동참모부에서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한 관문으로 필리핀의 루손섬과 대만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해군 작전 책임자인 어니스트 킹 제독이 필리핀 상륙작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육군 참모총장인 조지 마샬 장군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인 헨리 아놀드 장군과 함께 합동참모부를 구성했다. 마샬 장군도 메가더의 루손 상륙작전을 지지하지 않았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대만으로 직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메가더는 대만이 군사적으로 안전한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을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1년 당시 필리핀 지역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필리핀을 일본군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 때문에 메가더는 남서태평양 전선에서 항상 필리핀을 중심에 두고 작전을 전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듯 일본군이 지배하는 필리핀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필리핀을 선택한다. 필리핀 제도가 일본의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필리핀을 탈환한다면 동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일본의 식량, 원자재, 원유 공급선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도쿄에 모인 일본군 지휘부도 필리핀 방어를 1943년과 44년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당시 필리핀 지역 지상군 사령관인 야마시타 토모유키 장군은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를 점령했던 명장으로 43만여 명의 병력을 필리핀 전역에 배치했다. 일본 해군도 미군과의 전면전에 대비했다. 필리핀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이 실패한다면 태평양 전쟁의 판도가 바뀌면서 미국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다. 메가더 장군은 루손섬을 공격하기 전 루손섬 남쪽에 위치한 민도로 섬을 전진기지로 선택한다. 일본군 주둔 병력이 적었을 뿐 아니라 레이테 섬에 건설된 문제 2성이의 비행장을 보완할 수 있는 활주로 건설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메가더는 민도로 섬 작전 지휘권을 제6군 사령관인 월터 크루거 중장에게 맡겼고, 크루거는 24 보병 사단을 이끌고 있는 로스커 우드롭 소장에게 임무를 하달했다. 우드롭은 민도로 섬 점령을 위해 19 보병연대와 503 공수부대 소속의 특공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공수부대를 전투 현장에 바로 낙하시킬 계획이었지만 레이테 기지의 시설 문제로 보병과 함께 해상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비록 대규모 상륙부대는 아니었지만 해군은 항공모함 6척, 전함 3척, 순양함 6척을 동원해 상륙작전을 지원했다. 해군 함선들과 상륙선의 경우 일본군의 가미카제 자살특공대가 가장 큰 위협이 됐다. 실제로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에 대비해 자살특공 훈련을 실시하며 12월을 보내고 있었다. 12월 13일 민도로 공격 개시 이틀 전 순양함 네슈빌호가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을 받아 130명이 전사하고 190명이 부상을 입는다. 상륙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윌리엄 던켈 준장도 전사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으로 2척의 상륙선을 포함해 수륙 양용 장갑차 그리고 여러 척의 함선이 파손됐다. 하지만 미군도 일본군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필리핀 전선에서 미 육군은 450여 대의 일본군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고 미 해군도 270대를 파괴했다고 보고했다. 12월 15일 민도로 섬 공격작전이 시작된다. 맑은 날씨 속에서 미군의 폭격과 함포 사격이 계속됐지만 일본군의 저항은 없었다.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작전을 막지도 않았다. 민도로 섬에 주둔 중인 1000명 정도의 병력을 포함해 레이테 섬으로 이동 중인 함선에 승선한 200여 명의 병력이 전부였다. 민도로 섬에 상륙한 미군 공병대가 활주로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 첫 활주로를 완성하는 데 5일이 걸렸고 두 번째 활주로는 13일이 소요됐다. 민도로 섬의 활주로가 완성되면서 대대적인 공군 지원과 일본군의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 그리고 대만과 일본 남부 연안을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진다. 작전 개시일인 1월 9일 아주 이상적인 날씨였다. 새벽이 밝을 무렵 약간의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얕은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오전 7시 지원 폭격이 시작되고 1시간 뒤 상륙작전이 막을 올린다. 일본군의 작은 저항이 있기는 했지만 쿠르고 장군 휘하의 17만 5천 명의 병력이 며칠 동안 30km의 해변에 상륙했다. 이니스 스위프트 중장이 이끄는 1군단이 해변의 측면을 지원했다. 오스카 그리스월드 중장의 14군단은 남쪽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클락 비행장을 점령한 후 마닐라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마닐라를 점령한 후에는 스위프트 장군의 1군단이 북쪽과 동쪽으로 진군해서 해안지대와 루손섬 북부 산악지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들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전 초기부터 메가더와 참모들의 의견이 대립했다. 쿠르거 장군은 1군단이 산악지대로 통하는 도로들을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르거는 1군단이 상륙지역의 북쪽과 측면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던 반면 14군단이 남쪽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르거 장군은 자신의 병력이 마닐라로 진군하는 동안 동쪽 측면이 일본군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메가더의 생각은 달랐다. 일본군이 미군의 배후나 측면을 공격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메가더는 쿠르거 장군에게 원래 계획대로 클락 비행장과 마닐라의 항만 시설을 최대한 빨리 점령하라고 명령한다. 1월 18일 결국 그리스월드 장군이 지휘하는 14군단의 37사단과 44단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쪽 측면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하지만 일본군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쿠르거의 걱정은 기우로 드러난다. 일본군은 미군의 진군을 대대적으로 막는 대신 중앙평원에서마저 후퇴해 남쪽으로 이동했다. 1월 23일 그리스월드가 이끄는 부대가 클락 비행장의 외곽 지역에 접근했을 때에야 일본군은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미군의 전진을 일주일 이상 막는 데 성공하지만 1월 말 클락 비행장이 미군의 손에 떨어진다. 쿠르거 장군은 비행장 방어를 44단에게 맡긴 후 2월 2일 14군단을 마닐라로 진군하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메가더는 14군단의 이동 속도에 불만이 많았다. 결국 직접 전방으로 내려가 부대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를 내렸다. 1월 30일 산페르난도에서 남쪽으로 진군하고 있던 37사단을 방문한 후 쿠르거 장군에게 적극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얼마 뒤 14군단의 지원을 위해 루손섬에 도착한 제1기갑사단을 방문한 메가더는 사단 사령관인 번 머지 소장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마닐라로 진격하시오. 일본군을 우회해서 곧바로 마닐라로 전진하시오. 머지 장군은 제1기갑여단 사령관인 윌리엄 체이스 준장에게 2개의 이동 기갑대들을 이끌고 먼저 전진하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2개의 기갑대대가 마닐라로 빠르게 전진하는 동안 나머지 사단 병력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또 다른 병력을 마닐라로 이동하도록 지시한다. (1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마이크 6으로 명명된 마닐라 남서 해안 상륙작전을 지시한다. 1월 31일 조셉 스윙 소장이 이끄는 11공수사단의 2개 연대가 안전하게 해안에 도착한다. 공수부대원들은 날이 밝기 전에 근처에 있는 교량을 확보한 후 마닐라로 전진에 들어갔다. 한편 511공수연대도 낙하산으로 지상에 상륙한 후 포장도로를 따라 빠르게 북쪽에 위치한 마닐라로 전진했는데 필리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11공수사단은 로버트 H.L. 버거 중장의 제8군 소속으로 루손섬의 동서지역에서 일본군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북쪽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2월 3일 511대대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이무스라는 마을에서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
75mm 곡사포 공격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일본군이 석조 건물 안에 진지를 구축한 채 미군의 진군을 막았다. 포격에도 일본군의 저항이 계속되자 로버트 스틸 중사가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뚫고 휘발유를 부은 다음 수류탄을 밀어넣었다. 곧 도망쳐 나오는 일본군 병사들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로부터 5km 떨어진 곳에 라스 피나스 교량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소규모 일본군 병력이 폭탄을 설치한 채 북쪽편 강둑에 참호를 파고 미군을 기다렸다. 일본군은 이무스에서 전투를 벌인 미군이 1시간도 안 돼 모습을 드러내자 전의를 성실했다. 미군 공수부대는 안전하게 교량을 확보한 후 1개 대대를 남기고 나머지 병력은 계속 마닐라로 진격했다. 그리고 남쪽에서 도시로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다르게 진행된다. 2월 4일 새벽, 미군 공수부대가 일본군 보병과 기관총에 막혀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닐라 남쪽에 위치한 파라나케 강에서 공수부대 1개 대대가 심하게 부서진 교량을 사이에 두고 일본군의 포격에 고전하고 있었다. 제11공수사단도 마닐라 남단에 도착했지만 일본군 방어선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했다. 결국 마닐라 공격의 임무는 37사단과 제1기갑사단의 몫이 됐다. 1월 말 미군은 목표로 삼은 교량이나 지역을 별 어려움 없이 장악해 나갔다. 2월 2일 체이스 장군의 기갑부대가 마닐라로 빠르게 전진했다. 일부 부대들은 제일 먼저 마닐라에 입성하기 위해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했다. 하지만 37사단은 강을 앞에 두고 탱크와 대포를 옮기기 위해 공병대가 교량을 놓을 때까지 대기했다. 2월 3일 제1기갑사단의 일부 부대가 마닐라 북쪽 외곽 지역에 도착한다. 바로 앞에는 마닐라를 사이에 두고 툴리아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다행히 일본군이 교량을 폭파하기 전에 제8기갑대대가 도착한다.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고 일본군이 교량에 설치한 폭탄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바로 그때 해군 소속의 폭약 전문가인 제임스 서턴 중위가 일본군의 총알을 뚫고 달려나가 도화선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마닐라로 통하는 길이 열린다. 그날 저녁 제8기갑대대가 북쪽 교외 지역을 통해 마닐라에 입성한다. 필리핀 수도에 제일 먼저 도착한 미군 부대였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무렵 미군 탱크 한 대가 산토 토마스 대학 담장으로 돌진한다. 바로 4,000명의 시민들이 투옥돼 있던 일종의 수용소였다. 일본군 수비대가 조금 저항을 하긴 했지만 잠시 뒤 2년 가까이 자유를 구속당했던 시민들이 풀려났다. 미군들이 승리감에 도취돼 있었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비교적 손쉽게 마닐라 진입에 성공했지만 마닐라를 점령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8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마닐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에 속했다. 볼품없는 집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지만 중심가에는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들과 석재로 만든 스페인의 오래된 요새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 건물들은 대부분 마닐라를 가로지르고 있는 파시강 남쪽에 위치했는데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전의를 성실한 일본군이었지만 방어선은 상당히 견고했다. 당시 마닐라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야마시타 사령관은 시즈오 요코야마 장군에게 미군이 마닐라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교량과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수도를 탈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마닐라 지역 해군 사령관인 산지 이와바치 해군 소장이 명령에 반발해 미군에 대항했다. 요코야마도 이와바치를 돕기로 결정하고 3개 대대를 파견해 이와바치가 이끄는 16,000명의 해군이 전투를 준비하도록 도왔다. 일본 해군은 보병 전술이나 시가전에 대해 잘 몰랐지만 중무장한 채 참호를 파고 미군을 기다렸다. 모두 마지막 한 명까지 항전할 태세였다.
1945년 2월 4일 맥아더 장군의 마닐라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그의 참모들은 승리 축하 퍼레이드를 준비했다. 하지만 북쪽의 제1기갑사단과 남쪽의 11공수사단이 일본군의 저항에 막혀 시내로 진입조차 못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공수부대 중대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 누가 윗분들에게 일본군 함대를 그냥 쳐다만 볼 거냐고 말 좀 해줘.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잖아. 미군 지도부도 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2월 4일 마닐라에서 시작된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무려 1개월 가까이 계속됐다. 전투는 도로와 건물을 사이에 두고 시가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마닐라의 건물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맥아더 장군이 폭격을 자제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투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북쪽에서는 그리스월드 장군이 14군단 소속의 부대들을 이끌고 산토 토마스 대학을 지나 남쪽의 파시강으로 진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2월 4일 늦은 오후 그리스월드가 기갑부대장에게 캐손다리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파시강에서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던 유일한 교량이었다. 미군 기갑부대가 교량에 접근하자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일본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그리고 쇠막대기를 도로에 던져 지뢰를 폭파시키고 부서진 트럭들을 옮겨 도로를 차단했다. 결국 밤이 찾아오고 미군 기갑부대가 후퇴하자 일본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량을 폭파했다. 2월 5일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미군 37사단이 마닐라에 도착하자 그리스월드 장군은 도시 북부 지역을 2개의 지구로 분할한 후 서쪽 지구는 37사단, 동쪽 지구는 제1기갑사단이 맡도록 했다. 8일 오후 37사단이 서쪽 지구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도시가 파괴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시내 건물들과 군사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격렬한 전투는 파시강에 자리 잡고 있는 산업공단인 프로바이저 섬에서 벌어졌다. 그곳에서 일본군 1계대대 병력이 2월 11일까지 미군 37사단을 가로막았다. 마닐라 동부 지역을 맡았던 제1기갑사단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7연대와 8연대가 마닐라 북쪽의 산업시설을 사이에 두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긴 했지만 2월 10일까지 파시강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날 밤 미군 14군단이 파시강 양쪽 강둑을 따라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일본군에 대한 최종 공격은 11공수사단이 맡았는데 14군단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11공수사단은 2월 4일부터 니콜스 비행장을 앞에 두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이 중화기로 무장한 채 참호를 파고 미군에 저항했다. 2월 11일 마침내 미군 공수부대가 비행장을 접수한다. 그 덕분에 11공수사단은 12일 저녁까지 마닐라 지역을 포위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월이 끝날 때까지 미군과 필리핀 군대의 일본군 소탕작전이 펼쳐진다. 통신이 두절되면서 야마시타 사령관은 2월 17일이 돼서야 마닐라 지역에서 자신의 부대가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 2월 마지막 주 마지막 혈전이 벌어졌지만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었다. 3월 4일 미군이 마닐라 중심부를 장악하면서 일본군의 저항도 멈춘다. 미군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도시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나갈 무렵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 지도자들을 말라카낭궁으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필리핀의 주권이 다시 회복됐음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미국은 약속을 지켰소. 여러분의 수도가 크게 파괴됐지만 동양의 민주주의 성지로서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마닐라 점령은 군대 사기와 전술을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물자 보급을 위해 마닐라 항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링가옌만의 보급로는 미군이 필리핀 남부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군이 세계 최고의 항구를 가진 마닐라를 차지했지만 마닐라의 서쪽 해안을 에워싸고 있는 바탄 반도를 점령하지 못하면 항구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이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14군단이 마닐라로 진군하고 있을 때 쿠르거 장군에게 바탄 지역과 그 남단의 코레히도르 섬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당시 미군 정보부는 바탄 반도에 주둔 중인 일본군 병력을 13,000명이라고 추정했고 그 위력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일본의 야마시타 장군도 마닐라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츠카다 리키치 소장에게 4,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바탄 반도를 방어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일본군 방어선의 핵심 부대는 사네노부 나가요시 대령이 이끌고 있던 14단 소속의 1개 연대였다. (1월 29일) 오전 35,000명에 달하는 미군이 바탄 반도에 상륙한다. 미군 38사단 병력은 곧바로 산 마르셀리노 비행장을 점령하기 위해 내륙으로 밀고 들어갔다. 하지만 필리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던 라몬 막사이사이가 이끄는 필리핀 게릴라 부대가 비행장을 이미 점령한 후였다. 이 때문에 별다른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첫날 성난 황소에 밟혀 죽은 미군 병사가 유일한 희생자였다. 공격 개시 다음 날 수빅만과 올롱가포가 미군의 일본군은 바탄반도 북단에 위치한 잠발레스 산맥의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미군이 지그재그 패스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나가요시의 부대는 충분한 양의 보급품과 탄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1800m의 좁은 방어선 때문에 측면 방어가 취약한 상태였다. 1월 31일 미군이 동쪽으로 이동해 일본군의 측면을 공격한다. 하지만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 일본군은 험준한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무려 2주 동안 미군 38사단이 지그재그 패스를 통과하기 위해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2월 8일 마침내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나가요시는 2,400여 명의 병사들을 잃은 채 겨우 300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퇴각한 후 다른 부대에 합류했다. 하지만 미군이 마닐라만의 주요 해안을 이미 점령한 뒤였다. 코레히도르 섬은 일본의 방어선에서 중요하지 않았지만 미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차지할 필요가 있었다. 견고한 요새나 다름없는 섬을 점령하기 위해 메가더 장군은 육해공 연합작전을 펼쳤는데 언제나 큰 위험이 따르는 전술이었다. 특히 공수부대 투입에 장애가 많았는데 섬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정확하게 착륙해야만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미군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일본이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해안 상륙은 너무 위험했다. 다행히 일본군은 공수부대의 투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군 지도부의 예상은 적중했다. 2월 16일 아침 503 공수특전대가 일본군의 머리 위로 낙하하는 동안 1개 보병대대가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2월 16일 아침 전열을 정비한 일본군이 미군 공수부대의 방어선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바로 이때 로이드 맥카터 2등병이 일본군 진지를 향해 돌진한 후 기관총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그런 용감한 행동 덕분에 맥카터는 명예훈장을 받게 된다. 맥카터를 비롯해 공수부대원들과 보병들의 9일에 걸친 희생 덕분에 코레히도르 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한다. 2월 26일 미군이 섬을 점령하고 메가더가 코레히도르 섬을 직접 방문했다. 마닐라, 바탄, 코레히도르 섬에서의 전투는 시작에 불과했다. 여전히 루손섬 북부와 남부에서 일본군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던 요코야마 장군은 3만 명의 병력을 마닐라 동쪽과 남쪽에 이동시키고 나머지 병력은 비콜 반도를 따라 남서쪽에 배치했다.
마닐라 근처의 일본군 주력 부대는 8사단과 105사단이 중심이 됐는데 다른 여러 부대와 예비 부대들이 2개 사단과 협력하면서 작전을 구사했다. 이들 일본군 부대들은 마닐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요코야마의 동쪽 방어선이 마닐라를 장악하고 있던 미군에겐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 결국 2월 20일 오후 미군 14군단이 공격을 개시한다. 그리스월드 장군은 육사단에게 북부의 댐들을 점령하도록 지시한 후 제1기갑사단 소속의 2기갑여단에게 일본군의 남부 방어선을 돌파해 소도시인 안티폴로를 점령하도록 명령했다. 두 부대 모두 넓은 마리키나 계곡을 횡단해야 했는데 계곡의 동쪽 절벽과 연결된 산악지대로 진입했을 때 일본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된다. 일본군은 계곡 전체의 진지를 구축한 채 기관총으로 중무장하고 있었다. 공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갑부대의 이동은 지체됐고 어떤 날은 몇 미터밖에 전진하지 못했다. 3월 4일 미군 기갑부대가 안티폴로에 도착했지만 큰 희생을 치룬 뒤였다. 60명이 전사하고 31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제1기갑사단 사령관인 머지 장군도 전사했다. 북쪽을 맡은 제6보병사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차 목표물은 파카와간 산과 마타바 산으로 와와댐을 탈환하려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다. 하지만 일본군 포병대와 보병 진지들이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3월 4일 미군 보병부대가 파카와간 산 능선의 임시 교두보를 간신히 마련한다. 하지만 마타바 산에서는 일본군의 저항에 가로막혀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는 상태였다. 3월 8일 전열을 정비한 미군이 일본군 방어선을 뚫고 전진하는 데 성공한다. 여전히 일본군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요코야마 장군은 미군이 자신들의 측면을 공격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마타바와 파카와 간 산악지대에 구축된 튼튼한 방어선을 허물고 전진하는 미군 육사단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일본군은 루손 전선에서 계속적으로 전술적인 실수를 반복했다. 요코야마 장군은 1년의 연속적인 작전을 구상했는데 부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전술이었다. 더구나 일본군 포병대는 작전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3월 12일 반격을 개시했는데 겨우 3개 예비대대를 동원해 미군의 넓은 방어선을 공격했다. 요코야마 장군이 어떤 의도에서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더구나 미군의 주력 부대인 육사단을 향해 곧바로 돌진했다. 일본군의 반격은 별 효과가 없어서 일부 미군 부대들은 일본군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결과만으로 평가한다면 요코야마는 반격보다는 원래의 방어선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나았다. 하지만 어설픈 반격이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불러오면서 요코야마 군대의 운명은 거의 확실해졌다. 남은 선택은 목숨을 걸고 미군의 진군을 조금이나마 지연시키는 일뿐이었다. 3월 13일과 14일 미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한다. 남쪽에서는 43사단 소속의 1개 연대가 제1기갑사단을 지원했다. 북쪽에서는 6사단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마타바 산에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군의 희생도 계속됐다. 3월 14일 오전 숨겨져 있던 일본군 기관총이 불을 뿜는 순간 작전실로 이동 중이던 여러 명의 장교들이 쓰러진다. 이 사고로 육사단 사령관인 에드윈 패트릭 소장과 연대장 한 명이 큰 중상을 입었다. 미군이 일본군을 북쪽과 남쪽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동안 3,350여 명의 일본군이 전사했다. 미군도 1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00명의 병사를 잃고 1000여 명의 부상자를 얻었다. (3월 14일) 홀 장군이 이끄는 11군단이 요코야마 군대를 섬멸하는 임무를 넘겨받는다. 홀 장군은 38사단과 43사단을 투입해 14군단의 기본적인 전술을 유지하면서 일본군 방어선의 남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 전술을 구사했다.
3월 15일 미군이 공격을 재개하자 일본군이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동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군이 빠르게 추격하기 시작했고 3월 27일 일본군 방어선을 돌파해 남쪽 부대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다. 5월 17일 43사단이 아이포댐을 탈환하면서 마닐라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진다. 필리핀계 게릴라 부대의 지원과 네이팜탄을 이용한 대대적인 공중폭격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5월 28일에는 큰 피해 없이 와와댐까지 점령한다. 미군의 압박이 계속되자 일본군은 루손섬 동부에 위치한 시에라 마드라 산맥 깊숙한 곳까지 퇴각한다. 하지만 기아와 질병, 게릴라 부대의 기습 공격으로 병사들의 사기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남부의 비콜반도를 따라 주둔 중이던 일본군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3월 중순 11군단이 투입되면서 미군 14군단이 루손섬 남부에서 일본군 소탕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3월 19일 북쪽에 배치된 제1기갑사단과 남쪽에서 작전 중이던 11공수사단이 타알 호수 근처에 있던 일본군 진지들을 양쪽에서 압박했다. 작전의 목적은 산토 토마스와 바탄가스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3월 24일 11공수사단 소속의 158연대 특공대에게 대기명령이 떨어지고 비콜반도의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레가스피에 상륙할 준비를 한다. 4월 19일 일본군을 완전히 에워싼 미군이 루손섬 동쪽 해안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11공수사단이 비콜반도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고 제1기갑사단이 북쪽으로 진격해 산타마리아까지 밀고 들어갔다. 요코야마 군대의 동남쪽 측면을 고립시켜 해안 지역으로 통하는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5월 25일 게릴라 부대의 지원 속에 제1기갑사단은 동남쪽 해안에서 가장 큰 마을인 인판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마침내 14군단이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비콜반도를 거침없이 전진했다. 작전 개시일인 4월 1일 158연대 특공대가 루손섬 동남쪽에 위치한 레가스피에 상륙하면서 일본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저항은 미미했는데 대부분의 병력이 1월 동안 북쪽의 진지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158연대 특공대가 전진하는 동안 일본군 진지들을 여러 차례 통과했지만 대부분 레이테 섬에서 탈출한 병력으로 구성된 일본군은 큰 위력이 없었다. 5월 31일 루손섬 남부 지역을 미군이 완전히 점령한다. 6월 15일 1차 임무를 완수한 14군단이 지원을 위해 루손섬 북부로 이동했다. 마닐라, 바탄반도, 루손섬 남부에서 미군의 공세가 계속됐지만 일본군 주력부대가 루손섬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바로 야마시타 장군의 군대가 루손섬 북부의 험준한 지형을 방패 삼아 광범위한 지역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동쪽으로 시에라 마드레 산맥, 서쪽으로 코딜레라 산맥, 그리고 북쪽으로 바부얀강의 삼각지로 연결되는 지역이었다. 중앙에는 카가얀 밸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루손섬의 곡창지대이자 일본군의 보급 창고 구실을 했다. 야마시타의 군대는 여러 부대로 구성돼 있었다. 19사단과 23사단, 103사단, 10사단, 그리고 제2탱크사단의 잔존 부대들이 방어선을 구축했고 승리보다는 미군의 작전을 방해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야마시타는 마닐라의 미군 부대들이 공격을 위해 북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이용해 밤방과 바기오를 통과해 카가얀 밸리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북쪽 해안으로 상륙작전이 감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2월) 미군이 마닐라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할 무렵 쿠르거 장군은 1군단에게 루손섬 북부로 이동해 야마시타의 군대를 상대하도록 지시한다. 원래 6개 사단을 점진적으로 북부 지역까지 이동시킬 계획이었지만 먼저 마닐라를 점령하라는 메가더의 명령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다. 하지만 2월 말 무렵 1군 사령관인 스위프트 장군이 33사단을 이끌고 북쪽의 일본군 방어선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전투로 지쳐있던 43사단과 158연대 특공대를 대치하기 위해 투입된 부대였다. 북부에서 일본군의 숫자가 미군보다 2배 가까이 많았지만 일본군의 소극적인 자세가 미군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었다. 3월 초 스위프트 장군은 33사단에게 저항이 가장 약한 11번 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해 산악지대를 거쳐 밤방마을로 진군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수집된 정보와 달리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거의 전진할 수가 없었다. 한편 링가옌만에서 시작되는 해안 북쪽에서 작전을 펼친 부대들은 별다른 장애물을 만나지 않았다. 33사단 사령관인 퍼시 클락슨 소장은 해안 북쪽의 몇몇 소도시를 점령한 후 내륙으로 진격할 무렵 북동쪽에서 9번 도로를 이용해 필리핀의 여름 수도이자 야마시타의 사령부가 있던 바기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크루거 장군은 작전을 위해 37보병사단까지 투입했고 계속적인 공중 폭격과 게릴라 기습 공격을 통해 일본군을 지치게 만들었다. 소규모의 일본군 수비대가 바기오 서쪽 5km 지점에 있는 이리산 계곡에서 이리산강을 지나가는 도로를 방어했지만 4월 27일 미군에게 밀려난다. 야마시타의 군대가 마지막 남은 일본군 병력이었지만 루손섬 북부에서의 전투는 여전히 계속됐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미군 제6군이 야마시타의 군대를 산악지대로 밀어붙였지만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레이테 섬에서 고생을 했던 32사단은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탈진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일본군의 희생은 더 컸는데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속출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일본군은 시에라 마드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아신밸리의 진지를 구축하고 미군에 대항했다. 야마시타 장군과 5만여 명의 일본군은 8월 15일 일본의 패전 선언이 있은 후에야 미군에게 투항했다. 1945년 6월 30일 크루거의 제6군을 제8군이 대체했는데 루손섬에서 일본군 찬존 세력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이미 3월 말부터 루손섬은 이미 미군의 지배하에 있었다. 단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루손섬 전투는 계속 진행형이었다. 루손섬 북부에 남아있던 야마시타의 군대가 미군의 계속적인 표적이 됐지만 남부의 일부 섬을 포함해 루손섬 전역에 11만 5천 명의 일본군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미군과 일본군의 실질적인 전투는 1945년 3월 이후로 종결된 상태였다.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경우 패전과 함께 항복한 병사들을 제외하고 루손섬 전투에서 23만 명, 그리고 앞서 벌어진 레이테섬 전투에서 7만 명의 사상자를 얻었다. 1945년 여름까지 미군은 일본군 주력군인 9개 사단을 격파하고 6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루손섬에서 대규모 병력을 잃게 된 일본은 이후 가미카제 특공대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했다. 미군의 희생도 아주 컸다. 지상 전투에서만 4만 7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1,380여 명이 전사하고 3만 6,5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전투 외적인 원인으로 인한 희생도 컸다. 1945년 1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질병 등의 원인으로 9만여 명의 병사들이 고통받았고 그중 260명이 사망했다. 루손섬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잉태했던 전장 중 하나로 남아있다.